방금 그 얘기 했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꼭 나쁜 일이 생기는 그 법칙이 있다. 근데 그게요, 이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이에요, 그게 여러분 심장 박동의 그 주파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힘과 올라가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반복되는 게 그 심장 박동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런 원리가 있고 또 그러니까 이런 원리하고 또 하나의 원리는 항상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단에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있는 경우에도 자기 내부에 적이 생깁니다. 자기 내부에서도. 극성, 그걸 극성이라고 그러죠. N극과 X극. 이게 또 하나의 이 우주가 탄생된 원리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회사에. 뭐 옮기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있어요. 그거를 이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워서 아무튼 어떻게 하든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극복을 못해요. 언젠가 자기가 넘어야 될 산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조금 다를 뿐인 거죠. 이런 어떤 극성하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 오르막길.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이 물질이 존재하게 된 하나의 기본 물리 원리예요. 물리예요, 이게 물리. 근데 그 물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확장하게 되고 일하는 걸로 이렇게 확장하게 되거든요. 연구를 해보면은. 그래서 신화 속에가 고대의 지혜들이 많이 뭉쳐 있잖아요. 근데 신화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셉 캠벨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현실 말고 항상 이면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어떤 신의 세계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살다가 사람이 걸어가다가 이렇게 딱 넘어졌잖아요. 이렇게 넘어졌다고 쳐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넘어진 곳에는 꼭 보물이 숨겨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을 한 겁니다. 신화가 가르치는 두 가지 지혜래요. 넘어진 데는 꼭 보물이 있으니까 그게 보물이 뭔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혼이라든가 이런 거를 겪으면서 넘어졌잖아요. 넘어진 다음에 제가 원래 직업이 화가인데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도 발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책을 쓰게 돼서 제 숨겨져 있던 이 강의 본능이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한테 괴롭힘을 받고 서로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셉 캠벨 말이 딱 맞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를 속속이는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마치 걸려 넘어진 것 같은 느낌들이 있을 때 그게 분명히 보물 그것 자체가 보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주 길게 보면요 그게 살아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요 죽은 다음에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엔 그게 보물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길게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공부한 바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으로 한 20-30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프린트물 중에 첫 페이지에 있는 감정 코칭 학습 중독의 호르몬 순환. 예, 두뇌 엔진이 바로 호르몬 순환입니다. 호르몬 순환인데 이런 거예요. 호르몬 순환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호르몬을 표시해 놓은 데가 글씨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고요. 이게 호르몬에 적어놓은 겁니다. 이 네 군데가. 네. 이게 우리가 활동과 학습을 할 때, 그 다음에 사랑을 할 때 뭐를 하든지 그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체내에서 호르몬이 돌아가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짜증이 나고 이런 게 하나의 주기가 있습니다. 아까 이거랑 똑같죠. 이거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게 하나의 주기거든요. 주기가 이 주기를 이렇게 엔진이 돌아가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엔돌핀이라는 게 있는데, 엔돌핀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동물들의 경우에는 엔돌핀이 언제 나오냐면은 이제 맹수한테 내가 습격을 당했을 때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습격을 당했을 때 사자가 이제 산채로 잡아먹잖아요. 그때 동물들의 두뇌에서 엔돌핀이 대량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죽게 만들어줘요. 자체에 맞추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사자를 맞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사자한테 습격을 당해서 물렸어요. 일부분을. 그리고 나서 리빙스턴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은 아픔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이렇게 썼어요. 사자한테 물리는 순간, 그러니까 이미 사자가 나한테 덮쳤을 때 이미 죽었구나 죽었구나 판단이 들잖아요. 그때 확 나옵니다. 엔돌핀이. 그러면서 물려도 안 아프게 만들어져요. 그게 마취주사인 거죠. 두뇌에서 그걸 차단시켜버려요. 그 아픈 거를.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많이 나올 것이고, 그죠? 엔돌핀이. 약간의 스트레스. 누군가 나를 멸시했고, 폭언을 했고, 누가 때렸어. 약간의 스트레스에는 조금 나와줘야 되겠죠. 바로 그 조절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근데 그 호르몬의 조절을 해주는 그 두뇌 엔진의 효율성, 정확성을 언제 만드냐면 10살 이전에 그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호르몬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부터 얘기해서 좀 이상한데, 보통 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좀 높고, 이 정도면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그 느낌을 가져주게 해서 우울증에 안 걸리게 만들어줍니다. 우울증은 왜 걸리냐면은 자기 현재 불만을 가지면 저절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쌓이다 보면은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세로토닌은 언제 나오냐면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나오는 거예요. 낮에. 따뜻하고 이럴 때. 왜 뭐 먹어서 딱 쉴 때. 이때야 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잖아요. 세로토닌 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누가 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등 따시고 배불러야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고프져요. 지루해지고 배고파집니다, 인간. 무조건. 그래서 탐색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근데 여기 이제 도파민도 역할을 해요. 도파민은 뭐냐면, 그거 그때 해보니까 재밌었는데, 그거 맛있었는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그게 나옵니다, 도파민이. 기억만 떠올려도, 상상만 해도. 그러면서 또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몰랐던 거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할 때 그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좋았다라는 기억을 떠올릴 때. 그래서 어렸을 때 작은 성취를 횟수가 중요해요. 물론 강도도 중요한데 10살 이전에 그 강한 성취도 중요한데 왜 제가 강도보다는 횟수를 강조하냐면 10살 이전에 강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애들은 재능이 좋은 애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쟁사회다 보니까 1등을 하는 애들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대상을 받고 1등을 해보는 거 초등학교 때 그럼 강한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두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 성취라는 것에 중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취가 중독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좌절을 당했더라도 다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져요. 그래서 늘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극소수의 재능이 좋은 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봤을 때는 횟수를 많게 해줘야 돼요. 근데 보세요. 공부를 못하는 애를 성취감을 횟수를 많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 0.1점만 올라도 엄마가 박수를 쳐줘야 돼. 성적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점이나 20점이 올라야 박수를 쳐주잖아요. 등수
30명 중에 한 5등은 올라야지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횟수가 줄어드는 거야, 횟수가.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0.5점 뭐 내지는 조금만 성적이 올라도 막 박수 쳐주고 막 집안에서 파티를 해주고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막 같이 하고 외식을 하고 이래봐요. 근데 잘한 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조금밖에 안 했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보상이 크지? 좀 더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횟수가 많음으로써 그 1등을 강력하게 빵 했던 애를 능가하게 된다는 거죠. 횟수를 많게 해줌으로써. 그게 이제 두뇌 엔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뇌 엔진은 크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엔진의 크기를 확장하는 것은 노르아드레날린이고요. 그 엔진을 돌리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주는 건 도파민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이게, 뭐랄까, 연동관계에 있기 때문에 꼭 이게 그렇다, 저게 그렇다 하긴 좀 힘들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그래요. 근데 노르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계에서 나오는 건데, 교감신경계는 언제 나오느냐? 긴장할 때 나와요. 그럼 인간은 언제 긴장하게 되느냐? 상황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나 그 다음에 그 결핍이나 뭔가 항상성이 깨질 때, 늘 똑같은 일상이 깨질 때 교감신경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험이나 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쭉 경험을 해요. 근데 그 경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작은 성취를 맛보고 또 시도하고 맛보고 시도하고 막 문제 하나씩 풀 때마다 시험 보고 그 정답 맞추고 막 이럴 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지면서 특히 성취감이 느껴질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좌절을 느낄 때는 이제 짜증이 나면서 코르티솔이 나오게 되고 근데 어떤 애들은 어렸을 때 태교가 좀 안정적으로 안 된 애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선생님이 매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매를 들었을 때 한 반에서 그 매가 효과가 있는 애가 있고 역효과가 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애들은 뭐냐면 자존감이 높고 안정적인 애착을 했던 애들은 선생님이 매를 들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정서가 안정된 상태로 뱃속에서 컸고 또 그런 부모한테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불안하게 큰 애들은 작은 자극에 흔들려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자란 애들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 아이의 안정성을 깰 만한 어떤 자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복하게 자란 집안에서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뭘 못하는 애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태교도 잘못됐고 집도 가난했고 막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엉망이 돼서 자랐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작은 것도 자극으로 다가갑니다. 이 사람한테는. 편도체가 아까 얘기했던 편도체가 부정적인 부분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 한마디 뭐 이런 거 문제 하나 틀린 거에 막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풀리면은 얘가 자기 두뇌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리는 방향으로 잘 풀리게 돼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애들이 더 성취가 좋은 겁니다. 어렸을 때 상처, 집안의 상처가 있는 애들은 작은 자극에도 엔진이 돌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성취감이 커지는 거예요. 엔진이 돌아가는 힘은 노르아드레날린,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작은 자극에도 얘는 나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유복하게 그 온실 속의 화초로 큰 애들은 웬만한 자극에는 그게 안 돼요. 그 집중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안 돌아가. 여기는 살짝만 해도 돌아가는데 여기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보세요. 초등학교 때까지 아주 잘했던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외고를 갔는데도 전문대 간 애가 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1등 하다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확 공부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 온실 속의 화초로 큰 애들이에요. 엔진이 안 돌아가. 조금 힘들면
이제 그 참 장단점이 있는 건데, 두뇌 엔진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좌절을 당했어요. 코르티솔이 나오면 이 코르티솔을 다시 엔돌핀이 코르티솔을 억압해주면서 다시 세로토닌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호르몬이. 그러니까 호르몬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상태. 이게 두뇌 엔진이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 주도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경험은 이 각각의 호르몬들이 나오는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진을 골라가지고 너 얘랑 결혼해. 그러고서 사진을 딱 보여주잖아요. 사랑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진을 한 8장을 보여주는 거야. 남자 사진을. 야, 다 괜찮은 남자들이야. 8명 쫙 보여주는 거야. 네가 알아서 골라. 엄마 아무 말 안 할게. 너 이 중에서 아무거나 시집가도 돼. 그때 자기주도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이게 뭐냐. 자기주도성의 마지노선이 몇 개냐면요. 4개까지는 조금 힘들답니다. 4가지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로 지도할 때 의사 될래, 공무원 될래, 교사 될래, 박사 될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가 있지? 운동선수 될래, 뭐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는 가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제 분야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너는 테니스 할래, 뭐 할래, 이렇게 되고, 음악 쪽으로 가면 바이올린 할래, 첼로 할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 원칙이 뭐냐면은 5가지 이상을 제시해줘야지 이게 인간이 심리적으로 착각인데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증폭되는 게 보통 9가지 정도. 9가지를 넘으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선택 스트레스라고 그래, 그거를. 아이씨, 뭐 골라야 할지.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자기가 머리가 해석하기 너무 많은 거죠. 그 심리학자들 조사해보니까 인간에 따라 좀 틀려요. 5가지에서 9가지를 제시할 때만이 이거 아까 거기서 비로소 자기 결정성을 느끼더라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 두뇌 엔진을 돌리는 호르몬들이 동기부여가 되면서 더 잘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잘 나오는 건 뭐냐? 아무것도 안 골라줄 때예요. 그러니까 방치할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방치해버리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부끼리 너무 사이가 좋은 집안에서는 애들한테 좀 무관심하다 그랬죠. 그 상태하고 또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울 때는 왜 애들이 잘 되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대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제시하는 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뭐가 좋은지도 말을 못하겠어. 왜 노인들이 말을 못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세상 변하는 걸 경험을 해봤거든. 야, 정답이 없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그 과정의 행복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노인들은 알아요.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공무원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네가 의사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걸 압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를 강하게 제시하질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주도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상황이 계속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의했던 거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고 그 다음 단계 자식한테 이제 집착하게 된 그 엄마를 둔 아이들이나 이런 단계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어떻게든 엄마한테 양육을 받는 상태에서는 자꾸 엄마 아빠가 뭔가를 제시를 하는데 2-3가지밖에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3가지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난 엄마입니다. 진짜. 왜냐면 그 대안을 생각할 만큼 엄마가 그 평소에 자기 개발하고 그 인문학적인 그 공부 있잖아요. 엄마가 이게 부족해요. 대부분이. 왜냐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업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 애 도시락 싸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치여가지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그 여백이 없어요.
상상할 수 있는 여백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그걸 하브루타 대화라고 하는데 여백이 없어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하브루타 대화라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야, 네 생각은 뭔데? 엄마는 네 생각이 알고 싶어. 너는 뭐가 좋은데? 이거를 계속 하는 엄마, 그죠? 그러면 저절로 얘는 자기가 그거를 선택하고자 하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기 결정성의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두뇌 엔진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현명하게 여러 가지를 제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에 애매한 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엔진을 꺼버리는 거예요. 경운기 엔진을 끝까지 엄마가 돌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돌리는데 결국에는 언제 한계가 오냐? 중학교 때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계가 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때 이때는 뭐냐면은 자기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때 엄마가 무시당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중에서 분명히 경험한 사람 있을 겁니다. 진짜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보편적인 인간이 그렇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4학년이 딱 넘어간 순간 내가 무시당해. 진짜. 그 경험해봤을 거야 아마. 그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의 본능. 인간은 10살이 넘어가면 누구를 좋아하냐면 자기를 리드해 줄 수 있는 선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이쪽 넘어왔습니다. 엄마 역할로 넘어왔는데 이런 거예요. 엄마의 역할로 지금 넘어왔어요. 자, 엄마의 역할 가장 중요한 거 태교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태교. 네가 누가 해줄 거야. 아빠가 뭐 옆에서 뭐 또 도와주는데 진짜 이건 본질적으로 엄마가 느끼는 심리 상태가 애한테 바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거 거의 절대적입니다. 거의 98% 정도의 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영세 3세. 엄마의 역할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나이 들수록. 줄어들어야지 그게 아이의 그 두뇌 엔진의 좋은 상태가, 좋은 엔진을 만드는 상태가 되는데 영세 3세 때까지 안정애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안정애착이 아까 제가 말했던 사랑의 일관성과 절대성이거든요. 조건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정서가 쭉 일관된 거. 그런데 영세 3세 때 우리 보통 엄마들은요. 정서가 많이 흔들려요. 왜냐면 그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벌이가 안정적으로 쭉 상승해주면 내가 정서가 좀 안정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시기란 말이에요. 애를 영세 3세 키우고 임신하고 낳았던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 스트레스, 그 돈 스트레스, 남편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정서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서 정말 독한 엄마 내지는 엄청나게 현명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묻어나거나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존심이 약한 상태로 3살이 돼버려요. 근데 이걸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돌이키기가. 자존심이 약한 상태로 3살이 되면 이 사람이 성인기가 됐을 때 어떤 상태가 오게 되냐면은 자, 이 안정애착은 일관된 사랑과 절대적 사랑이 들어가는 상태로 이 자존감이 형성이 되면은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기본 심리는 뭐냐 이거 심리는. 그게 뭐냐면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 신체가 이때 엄마의 역할이 아주 좋았을 때는 신체가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무조건 멋진 애인 거야. 멋지고 자기는 그냥 무조건 뭐랄까 잘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조건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야, 이 못생긴 놈아 뭐 등등등 못난 놈아 이런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극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체적인 자극도 올 수 있죠. 내가 가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팔이 하나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잘 불안해지지 않고 언젠가는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또는 좀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저절로 있는 거예요. 얘한테. 그럼 누가 그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어렸을 때 이 경험이 그 무의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애들은 어떤 그 좌절을 맞이했을 때 거기서
손실 회복의 욕구가 강력하게 생겨요. 자존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자존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을 때 애들한테 생기는 능력이 뭐냐면 그게 바로 만족지연 능력이에요. 만족지연 능력이 가장 크게 성공을 좌우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잖아요. 마시멜로 실험. 근데 이 만족지연 능력을 3배에서 4배를 키워주는 마시멜로 실험 3번째 실험이 있는데 그 3번째 실험이 뭐냐? 자기 주변에 사소한 약속을 어기지 않는 어른을 경험을 했을 때 이게 서너 배 강해진다는 겁니다. 사소한 약속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세뱃돈 착복하는 거. 엄마가. 애들이 모를 것 같잖아요. 사실 기억은 못하죠. 그러나 그게 무의식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기 때 우리 세뱃돈 받을 때 사실 1살부터 받잖아. 1살부터. 돈이 뭔지도 모를 때부터 받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제 한 5살쯤 돼서 돈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까지는 너가 태어나자마자 돌 때부터 너가 받은 돈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저축을 다 해놨어. 봐봐. 저축한 연도 봐봐. 너 1살 때지? 너 2살 때지? 그러면서 5살 때 통장을 딱 보여줘. 만족지능이 확 올라갑니다. 왜? 신뢰감. 아, 나의 에너지, 나의 노력은 배신당하지 않는구나. 강력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약속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하고. 알아서 해줄게. 중간고사 끝나고 해줄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들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의식에서는 잊어버리는데 무의식에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에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때 이거 약속 오겠고 이거 약속 오겠고 이게 의식적으로는 몰라. 근데 계속 저장되는 거예요. 두뇌 깊은 곳에 계속 저장돼요. 그래서 나중에 얘는 심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걸 많이 사소한 약속을 깬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무의식에 저장되거든요. 왜? 노력은 보상받지 않을 거니까. 무의식에서 계속 그게 저장이 되게 되면 이상하게 인내심이 안 나와요. 근데 인내심이 안 나오는 게 모든 것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좀 참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참는 겁니다. 영어 단어 외우려면 중학교 때 어휘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수능에서 나오는 어휘를 충분히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은 책 읽기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착각이 그거예요.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애는 눈만 뜨면 책을 보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읽은 책은요 한 2,000단어밖에 안 되는 거고요. 수능용 단어는 5,000단어가 넘어요. 그러면 여기서 갭이 뭐가 생겨요? 3,000단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걸로 메꾸는 겁니다. 막 팽글씨 쓰고 막 영어 단어 외우고 이 한자가 뭐야 그러면서 5편 찾아보고 이거 전자사전이든 뭐든 간에 그 충분한 시간이 3,000단어 이상을 커버를 해주지 못하면 고등학교의 공부는 없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3,000단어를 채우는 게 엄청난 만족지연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태교에서부터 0세, 3세 이 어렸을 때 사소한 약속을 지키고 안정적인 애착을 주고 산모가 즐겁게 태교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언제 늘어나요? 15세쯤에 만족지연 능력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무의식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게 엄마의 역할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 모범이라는 거 얘기하고 그다음 명문대 유일한 장점 얘기하고 쉴게요. 12시 반까지. 모범은 뭐냐면 이겁니다. 엄마가 아까 식탁에서 책 볼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지금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식탁에서 엄마가 책을 보고 있는데 애가 학교에서 왔는데 엄마 배고파 했을 때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 보던 책이 너무 재밌는데 내가 이거 30페이지만 더 보고
밥을 차려줄 건데 한 1시간 걸릴 것 같아. 너가 차려 먹을래? 1시간 후에 내가 차려줄까? 이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애들이 어때요? 지가 차려 먹어요. 내가 고프거든. 내가 고파. 근데 거기 더 좋은 건 뭐냐? 반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요. 있잖아. 냉동실에 돼지고기 사놓은 게 있고 냉장실도 김치냉장고에 가면 묵은 김치가 있거든. 묵은 김치는 이 정도 크기로 자르고 있잖아. 고기 한 몇 점만 넣으면 돼. 그리고 양념 한두 가지 하면 진짜 맛있어. 한번 해봐. 엄마는 30페이지 더 읽어야 되거든. 이거. 그럼 지가 찌개를 끓여 먹어야 돼. 지가. 여러분 도파민의 비밀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뇌의 엔진에서 두뇌의 용량을 키우는 것은 노르아드레날린이고 이거는 스트레스가 키워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엔진이 커지질 않아요. 두뇌를 돌리는 것은 도파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산다. 뭐 사랑하고 사냥으로 산다. 사냥은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번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세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생명체 DNA에는요. 이 두 가지 본능이 있어요. 사랑 본능과 사냥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여러분 버섯 있죠? 버섯 현미경으로 버섯 뿌리 균사체를 보면은 덫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미생물의 단계입니다. 버섯이 이렇게 평화롭게 딱 피어 있는 것 같죠? 아니 밑에 뿌리를 보면 이런 활동을 합니다. 지하 한 200m까지 미생물들이 살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미생물이 지나갈 때 이렇게 기어서 지나가요. 이쯤 왔을 때 버섯이 균사체가 이걸 꽉 잡아요. 그리고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버섯에서 고기 맛이 나는 거예요. 버섯은 동물성 미생물을 흡수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균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하고 균류하고 동물하고 다른데 균류는 정확하게 식물과 동물의 사이에가 있어요. 왜냐면 움직이는 것을 먹고 살거든요. 버섯도 사냥을 한다 이거예요. 버섯도. 사냥 본능과 사랑 본능은 모든 생명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가 그 호랑이하고 이런 그 맹수들이 언제 사냥 본능이 생기냐?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 본능이 생기지 않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동기부여는 결핍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동기부여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칙. 온실 속에서 큰 애들은 작은 부자는 되지만 큰 부자는 되지 못한다. 우등생은 될 수 있지만 1등은 절대 못해요. 1등 안 됩니다.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가 왜 1등이 된지 아시겠죠? 걔는 결핍을 엄청나게 경험을 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그 대신 암으로 빨리 죽었지만.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고도 1등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두뇌 호르몬의 원활한 순환이거든요. 감정 코칭, 하부타 대화가. 그러니까 감정 코칭과 하부타라는 것이 그거를 뇌과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게 좋다라고 강의하는 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감정 코칭을 하면 호르몬이 이렇게 돌아가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하부타 대화를 하면 자기결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호르몬에 나오는 분량이 많아진다예요. 그래서 엔진이 커진다. 동기부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 이거죠. 너한테 선택권을 줬을 때. 이거 보시면 기업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성인의 경우입니다. 기업은 성인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가장 큰 동기, 경쟁력은 어디서 생기느냐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두 번째, 그 일에서 자기가 기술과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기술을 익혔다고 생각할 때. 세 번째,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 네 번째, 내가 발전하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인간은 이 4가지를 느낄 때 그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성인의 경우예요. 애들은 정반대입니다. 애들은 DCBA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엔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 세 번째, 그 기술과 지식을 익힐 때. 네 번째,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누가 말해줄 때. 정반대입니다. 이게. 애들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고 어른들은 그걸 느끼는 게 반대로 이렇게 역순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장 과정은 반대로 간다 이거죠. 뭐 얘기하다가 이거지. 자, 그래서 엄마의 역할, 마지막에 아무튼 얘기한 거는 부족하면 유튜브 강의도 들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뭐? 도파민의 함정? 아, 오케이. 생각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죄송한데 어제 마산에서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술은 많이 안 먹었고요. 한 호프 한 5잔 정도? 근데 강의하기 전에 원래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강의에 지장이 있습니다. 왜 지장이 있냐면 알코올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요. 시냅스를 일부를. 그래서 연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강의를 할 때. 그래서 강의 전날에는 원래 책을 보다가 잠이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진짜 죄송합니다. 어제 술 먹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뇌에는요, 정확하게 그 자기가 했던 걸 반영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버벅대게 돼요. 그 전날 술 먹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도파민이 이제 사랑과 사냥하다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사냥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좀 너무 고마워요. 알려줘가지고. 연결을 대신 시켜줘가지고. 사냥을 할 때, 그러니까 도파민이 언제 나오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쪽에서도 신호가 긍정적일 때. 또 하나. 내가 배가 고픈데 사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기대할 때예요. 그때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근데 배가 고플 때 사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애가 누구라고요? 아까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에요.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근데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사냥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교부터 잘못된 애들. 부모가 일관되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은 사랑을 경험한 애들은 사냥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가능성을 낮게 보기 때문에 만족지향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배고픈 상태에서 묵은 김치를 썰어서 돼지고기를 넣어서 너가 끓여 먹으라고 했을 때 도파민은 사냥하는 그 과정은 노르아드레날린이 지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냥감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냥에 성공을 한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돼지고기하고 묵은 김치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맹수들이 이미 돼지를 잡은 겁니다. 잡은 상황이에요. 왜? 잡아서 저장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도파민이 또 언제 나오냐면은 잡은 것을 요리할 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언제 요리할 때 많이 나오느냐? 배고픈 상태에서 요리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아까 나 30페이지까지 보려면 1시간 걸리는데 너가 좀 찌개를 좀 끓여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두뇌 속에서 배고프잖아요. 자기가 요리를 할 때 두뇌 속에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가 집에 있는 애들보다 맞벌이 엄마의 아이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가 밥을 해 먹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인간은 아프리카 옛날 그 고대 부족의 전통을 보면 5살부터 요리를 시킵니다. 5살부터. 왜? 그때부터 칼질이 가능하거든요. 칼질하고 가위질을 했을 때 다치지 않는 나이랍니다. 기초적인 감각통합이 5세에 됩니다. 두뇌에서. 감각통합이 뭐냐면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5살이 되면 요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리를 시켜야 돼. 직접 참여시켜야 되고 밥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동물로 봤을 때 사냥을 한 다음에 그 음식을 같이 먹는 행위입니다. 그게. 그때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오고 인간의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근데 도파민은 공부와 창의성의 호르몬이다. 아시겠죠?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을 할 때
배부르게 제공하는 것과 아이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그 음식을 경험하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요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은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엄마가 그 애들한테 보여주는 태도를 제가 지금 한번 연기를 해볼게요.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엄마는 자식들한테 뭘 보여주지 못하냐면은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한 5살 넘었다고 칩시다.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 이전의 상황은 엄마가 자식을 충분히 아이 컨택트를 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자존감이 좋아지고 그 대인관계 공감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이 컨택트를 해줘야지. 눈을 마주 봐야지.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5살이 넘은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엄마가 요리를 하든 책을 보든지 간에 거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아이가 지나다닌다고 계속 아이를 너무 이쁘니까 책 보다가 우리 자식 이뻐 책 보고 엄마 뭐 그래 해주다가 또 책 보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가 있는 엄마들이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때까지 자식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얘를 내가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지만 시선을 두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요리에만 내가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도 요리에만 집중하고 사랑스러워도 책에만 집중하고 부업을 한다. 그럼 부업에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만두를 만든다. 만두를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명문대 유일한 이게 이제 그 도파민에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아까 까먹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맥주 때문에. 명문대의 그 유일한 그 장점을 보니까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인관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인맥을 풍부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명문대 프리미엄이 그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에 의해서 인맥밖에 없더라 였죠. 명문대의 장점이. 근데 최근에 이 인맥을 넓히는 방법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SNS거든요. SNS에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왜 우리가 같은 고향 출신, 같은 학교 출신, 지연, 학연, 혈연을 찾았냐면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공포심이죠. 혈연, 지연, 학연이 없는 애는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거든요. 실제 그런 걸 경험을 해봤는데 사기꾼은 이렇더라고요. 좀 약한 사기꾼은 뭐냐면 내가 그 사기꾼의 부모 형제를 모를 때 내가 사기를 당합니다. 약한 애들. 왜? 나의 형제, 부모, 친척들을 제가 몰라. 그럼 내가 사기치고 싶어지는 거죠. 왜? 나를 추적하지 못할 것이고 내 가족들한테 보복을 못하니까. 근데 진짜 독한 사기꾼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야, 자기 가족도 사기치더라고요. 자기 가족한테. 근데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자기 아버지 친구를 사기쳐요. 가족도 없는 거예요. 진짜 독한 사기꾼이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저 사기꾼의 가족 친지를 다 알기 때문에 얘가 나를 사기를 안 칠 거라고 믿으면 안 되는 그런 독한 놈들도 있어요. 와, 독하더라고요. 아무튼 인맥을 얘기하자면 인맥이 명문대의 유일한 어떤 장점으로 드러났는데 그 밖에는 개인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의 노력을 능가시켜주는 게 명문대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학연 지연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상대방이 뒷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뒷조사를 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 보면 뒷조사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여러분 데이터 안 지워져요. 본부에서는 안 지워집니다. 내가 카카오 스토리 지우잖아요. 그죠? 페이스북 지우죠? 본부에서는 안 지워집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바람 피는 사람들 거기서 다 걸리잖아요. 경찰서에서 문자 메시지는 영구 보존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음성까지 다 보존합니다. 왜냐하면 저장하는 기술이 좋아졌거든요.
전화 통화하는 거 다 저장되고요. 경찰서에서 수사권을 발동하잖아요. 그럼 다 그 음성까지 앞으로는 다 발굴해냅니다. 블랙박스가 엄청 그 빅데이터 시대라고 그래요. 블랙박스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블랙박스에 다 기록해버리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명문 대 인맥의 프리미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학벌 아니고도 그 지연이 아니고도 나는 실력 있고 신뢰감 있고 믿을 수 있을 사람들을 발굴을 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명문대 프리미엄이 계속 약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진실성하고 진정성하고 또 하나 뭐예요? 두뇌 엔진입니다. 두뇌 엔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갈수록 왜 이 대기업에서 그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자, 영어 실력을 왜 폐지했을까요? 그 토익 토플을 폐지하고 뭐를 강화했냐면은 예? 인성 창의성 그죠? 예. 그거 하고 면접을 강화시키거든요. 그 입사 시험의 면접관들이 뭐를 보냐면은 이걸 보는 겁니다. 두뇌 엔진하고 진실성을 보는 거고요. 진실성을 요즘에 인성이라고 불러요. 두뇌 엔진은 창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황동무 씨가 뭐라 그랬어요? 창의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몰입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몰입의 정의를 엔진으로 해보면은 몰입의 정의는 뭐냐면은 집중할 수 있을 때 풍부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그 아이가 도파민이 풍부한 상태로 즐겁게 몰입을 해야 돼요. 이게 부족하면 즐겁게 몰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주도적으로 애들을 그 엔진을 돌려버린 애들은 도파민형 몰입이 아니라 코르티솔형 몰입을 하게 됩니다. 짜증이 난 상태에서 몰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코르티솔형 몰입을 하는 애들의 그 마지막 결과는 뭐냐? 코르티솔은 해마를 억압하거든요. 이해와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절대로. 그 다음에 엔돌핀과 세로토닌. 이게 휴식의 호르몬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두뇌 엔진이라는 것은 면접관들이 면접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건 대학으로